ecorporation.jp 우리 염종순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우리 한국을 찾아주실 때마다 Y3 또 들러주셔서 너무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꼭 뵈야죠. 또 그 사이에 또 되게 산업적으로도 네. 특히 IT 산업에서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네이버 라인 사태, 이른바 소프트뱅크랑 합작회사 5대5로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뭐 물론 이제 피상적인 거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고는 합니다만 네이버한테 아예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로 넘겨라 이런 이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 이제 여쭤볼 텐데 우선은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네. 실제로 네이버 라인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 일본 사람들의 의존도는 어느 정도예요? 라인밖에 없죠. 메신저. 네, 메신저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트위터. 그다음에 트위터가 다이렉트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네.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 SNS와 동의어로 라인이에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야 카톡해, 카톡 보내 이라고 말하듯이 라인해 이렇게. 예, 그렇죠. 라인 하라고는 혹시 일본어로 라인 시대루. 라인 시대루. 라인 시대루. 라인 부탁해요.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참 그 아이러니한 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제품이 일본에 가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아이템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라인이라는 거는 일단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라인 유저가 9,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 그 누구도 라인이 한국 회사인 걸 몰랐다. 거의 이번 일 때문에 알게 됐단 말. 그렇죠. 거의 그런 거. 이 근자에 그러니까 이 라인이 본격적으로 성공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저만 해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라인 이거 한국 자본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 들었다라는 사람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알았지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고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라인이 처음부터 이게 네이버와 관계가 있고 한국 자본이었다고 하면 국민 메신저가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 보면 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SNS라든지 그런 것도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유튜브 회원 아까 라인이 9,5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가 7,1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유튜브 가입해 있는 사람보다 라인을 깔아놓은 사람이 더 많다. 그다음에 트위터가 6,600만 명 정도. 인스타그램이 3,300만, 페이스북이 2,600만, 틱톡이 950만이에요. 그러면 뭐 9,500만 명이면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 메신저, 생활 메신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 쓰는 카톡 같은 SNS를 얘기한 거고 그 라인이 여기에다가 기업용으로 부가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용 라인 같은 거. 기업용 메신저를 따로. 그래서 그거는 라인웍스라고 하는데 라인웍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43만 개 정도. 그리고 43만 개 회사가 쓴다고요? 43만 개 회사에서 460만 유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라인 위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개개인의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43만 곳이 이거를 회사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워크스테이션이라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요? 기간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와 또 많은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민당이라든지 집권 여당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일본 정부에다가 예전부터 거꾸로 얘기를 했었어요. 거꾸로요? 뭐라고요? 라인이라는 것이 일개 민간 회사의 서비스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숟가락 얹고 쓴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서비스에 기대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잖아요. 뭔가 기관망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식으로요. 우리나라가 정부24라는 서비스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인정보라든지 음. 정부에 관련된 것은 정부24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가 서비스로 엔드 유저들이 국민들이 카톡을 사용하니까 카톡하고도 연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잖아요. 네. 근데 정부24를 없애버리고 정부24 대신에 그 카톡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늘의 이런 사태를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의존도가 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네. 일본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라인에 복속돼 버렸네. 종속됐다.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네. 뭐냐면 일본에 178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약 1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5%? 1200군데 정도가 예. 이 라인을 그 자기들 업무에 행정 업무에 사용을 해요. 공식적으로. 어허. 그리고 그 또 그 중에서도 라인을 이용해서 뭔가 신청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행정 업무 중에 그게 한 3,000개 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한 23% 정도 되는 719개 정도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래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요? 근데 중앙정부는 또 어떤가? 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앙정부도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라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일본의 총무성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청, 네. 일본의 금융청이 있고 총무성은 우리나라 얘기하면 행안부. 네. 그러니까 행안부랑 금융위원회 같은 조직.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라인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해요. 이런 사태니까. 그때부터 약간 벼르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항이 드러난 거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확실하게 라인에 종속돼 버렸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자는 예. 라인을 내일부터 끊고 정부24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뭐 독자적으로 하든지. 독자적으로 하던가 예. 아니면 포기하던가 그냥 라인에 다 계속 맡기던가. 쓰든지.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자도 후자도 현실적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부의 개인정보나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일을 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죠? 민간기업. 민간기업이니까 이건 뭐 일본이고 한국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러면 라인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들어서 9,600만 명의 회원을 등록시키는 일이 쉽겠냐고요. 기술적으로 그냥 메신저 하나 구축하는 거에 아니지.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라인을 쓰기 시작했냐면 네. 그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이한 태도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웹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죠. 회원 가입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야. 회원 등록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그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깨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탄받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라인이 되는 게 딱 있어서 라인은 이미 다 가입돼 있고 하니까 아무런 저항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저기다 얹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 오사카부 컨설팅을 할 때 오사카부 공무원들이 라인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길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회원 등록을 많이 해줘야
효용 가치가 있는데 회원 등록을 시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듭니까? 그 그죠. 말 맞잖아요. 커피 쿠폰이라도 쏜다 그래야 사람들 그렇지. 들어올 거고.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회원 등록 한 사람 시키는데 이런 상업용 이런 데서는 1인당 회원 모집하는데 3,000엔 정도? 3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정도는 써야 사람들이 네. 들어온다. 근데 그렇게 회원 등록하겠다고 관공서에서 세금을 쓰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라인은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또 존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라인을 뺏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한 저런 행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네. 여기 오기 전에 2주일 전에 총무성의 전직 고위 관료 네, 네.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에 관련된 고위 정치가 네. 이런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예.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제 의견은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본시 라인을 여러분들이 쓴 건 내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유출을 했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지도도 받아야 되겠고 네.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정부가 손을 대야 될 걸 넘어서서 자본관계 운운하는 거는 월권행위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민당 중진 정치가로서 그다음에 총무성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친분에서 물어봤더니 두 분 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정부가. 월권이었다. 네, 민간 그래서 기업에 뭐 지분을 넘기는 만에 하는 게. 자기가 총무성이 현직이었으면 자기는 거절했다.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같은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못한 거, 유출한 거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자본 운운한 거는 아주 잘못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본에 지금 그 소위 우익 세력들이 있어요. 네네네. 아직도 자민당은 제가 보기에는 한 줌의 우익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극우는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네. 어쨌든 우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총무성에다 대고 그래서 많이 혼났을 거고 그래서 우익들한테 총무성이 많이 혼났다. 그러니까 우익 자민당 외 우익 정치가들이 그 윗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도 있고 네. 좀 총무성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1차 행정지도 했고 2차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지 않느냐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대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총무성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이 50대 50이라 야후에서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자본관계를 조정하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를 해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됐는데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약간 네이버가 좀 버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민간 사업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사업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 감정을 치러서 막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쿨하게 한국 기업이 일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라인을 일본에 팔던 그죠? 50%의 주식을 일본에 팔던 안 예를 팔던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하면 뭐 그거는 네이버가 팔던 안 팔던 그건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결정이고. 우리가 국민 감정을 실어서 파느냐 마느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 아까 뭐 트위터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메이드 인 재팬의 메신저라든지 일본 기술 만들어진 SNS는 없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600만 명이나 되는 유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기술입니까? 그것도 그 스톱되지 않고
우리 지금 그렇죠. 카카오톡이 3천만인가 4천만인가 그렇잖아요. 4천 그죠? 몇백만 될 거예요. 네. 이거 2배 반이 넘잖아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태국이나 저 동남아시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쵸. 유저인데 예. 그 유저를 일본 단독의 기술로 음. 네이버 너 나가. 그리고 우리가 할게.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는 뭐 야후도 있다 하고. 예, 소프트뱅크는 예. 첫 번째 거긴 통신회사고요. 아, 통신회사.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후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죠. 예. 예,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야후의 어떤 위상이나 유저 수라든지 트래픽 같은 거 SNS의 트래픽하고 포탈 야후의 트래픽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찾아 들어와서 쓰는 그 웹 서비스를 하던 데랑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데랑은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다르다. 트래픽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순간순간 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야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소프트뱅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첫 번째 정부가 뭐라고 하는데 그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용을 하는 것이 검토하겠다,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네이버 측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상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 네이버 경영진의 그 결론 그걸 보고 우린 조용히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국가적인 입장에서 네이버가 일본과 협상을 할 때 불리해지지 않게끔 당연한 거지만 민간 기업의 그 자본 조정을 정부가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것만큼은 정부가 오히려 막아준다면 거꾸로 네이버가 협상 카드도 생기잖아요. 한국 정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주식을 좀 비싸게 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 하는 거를 정부가 좀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뭔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한일중 정상회의 때도 별로 이렇게 센 이야기는 네. 안 나왔고 그 6월 18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8일에 일본 쪽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라인 쪽에서 그것도 이제 뭐 소프트뱅크나 그쪽인 거죠. 네이버와 서비스 위탁 관계를 조기에 종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위탁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부터 일단은 관계를 좀 정리하겠다. 일단 일본 내용이잖아요. 정부가 그 라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문제가 터진 것이 이거 1차로 그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제 라인이 그 자기들 시스템 메인터넌스를 글로벌하게 하다 보면 네. 한국에서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원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중국에 자회사 가진 회사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네. NTT도 중국에 자회사가 있고 우리도 자회사가 있는 거고 네이버가. 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그 라인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 중국은 완전히 터부시하는 국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해커가 한국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였었거든.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해커가 한국 네.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온 거라고요. 네. 그게 밝혀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현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정치가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게 기분 나빠서. 지금 일본의 디지털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디지털청을 만들 때 일본 자민당에서 그 디지털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그 자민당에 가서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조언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네. 중앙정부의 모든 데이터 서버를 한 군데 다 모아서
정부 자원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죠. 중앙정부의 데이터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큐리티 면에서도 좋고 효율 면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 센터를 뭐 3개인지 4개인지 지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은 한다. 그런데 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것들을 정부가 만드냐. 세금 들여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데이터는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안전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정부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에다 보관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취지인즉슨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예. 민간이 잘하는 일은 민간이 하도록 맡기고 정부가 잘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총론에서 맞잖아요. 그거까지는 일반 논에서.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민간이 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쓰면 되지. 왜 그걸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그 정책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꾸로 한국은 공적 기관이 너무 나서서 민간 영역을 침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거버먼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네.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존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그쵸. 데이터를. 아마존의 리존에다가 네. 자기는 일본 정부 그 리존을 만든 거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다가 네. 와이스트리 계정 만들어서 그쵸. 와이스트리 회사 뭐 자료랑 이런 거 올려놓듯이 그렇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 자민당 국회의원 우리는 선진적이다. 아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에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해줘야 되겠는데 직구를 날리기는 뭐해서 네. 제가 커브를 날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본 정부는 네. 미국 정부하고 예. 상당히 친하더라.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잘 해주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친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다라고 제가 쪼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라고. 정색을 하면서 그 한미 관계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 던진 건데. 여기서 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내면 이 사람 어디 나가서 이상한 오해하니까, 얘기하겠다 싶더라고. 오해하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바로 잡았어요. 뭐라고 바로 잡았냐면 그 스노든 사건 아시죠? 아 네네. 스노든 CIA 그 그러니까. 비밀 요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뭐 폭로하고 다녀. 일본 정부 거고 한국 정부 거고 다 털어가는 거 얘기해 준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 사건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더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굳이 그 집 안방에다가 정보를 갖다 놓고 보세요 안 해도 필요하면 다 봅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웃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일본을 일체화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동맹이고 우리는 하나고.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이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한다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국방도 아웃소싱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방 아웃소싱.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버먼트 클라우드를 할 때 예. 일본 기업 엔티티에다가 그 거버먼트 클라우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민당에서 일 정부가. 네네네. 엔티티는 이제 일본 회사니까. 했는데 그 만들라고 할 때 그 예. 스펙을 예. 디지털청 관계자가 스펙을 아마존 스펙을 줬어요. 아마존이 쓰는 서버처럼 구축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존 기준이 맞다. 말은 맞겠죠. 뭐 그거야. 근데 일본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그래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는데 예. 일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메인이고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없어요, 거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통신사들도 자체 데이터 있고 뭐 카카오 데이터 당연히 자체 데이터 있고 뭐 SDI 같은 회사 있고 NI, SEI 업체들 있고 한데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고 예.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요. 네. 분류를 하는데 제조업은 뭐냐면 손님들이 이거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설계해 갖고 개발하는 거. 네네. 이걸 제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제조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진짜 없지. 네. 근데 서비스업은 뭐냐면 페이스북 서비스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네네네네. 서비스고요. 그게 예.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러면 한국 국산 업체를 보면 뭐 티맥스라든지 이런 솔루션 업체들 한국엔 엄청 많죠. 예? 예.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툴도 있고 일본에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디지털 적자예요. 디지털 적자. 예. 디지털 적자가 자기네 나라 관광 수지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자면 앱 같은 걸 이제 개발해 주는 전문 회사라든지 노가다는 있는데 예.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100% 오라클. 그다음에 OS는 100%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ERP는 셉. 뭐 이런 것들이 회사죠,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비슷한 것들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다 있고 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뭔가 국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네. 2년 뒤에 뭐 크라우드를 좀 개발을 해라라든지 그런 걸 서로 해서 이 벤처기업들이 먼저 개발하게 해요.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우드다 그러면 대한민국 크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아마존을 같이 붙으면 아마존이 독점적인 권한 행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일본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일본에 엄청 뉴스가 된 게 그 VR 머신이라고 그래서 가상 머신, 예. 가상화 알죠? 가상 머신, 네. VM웨어라고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있어요. 예. VM웨어라고 네. 가상 머신인데 일본의 마켓시어 톱이에요. 독점이에요. 근데 거기가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다시 돌리다 보면 자 아마존이라는 서비스 규진을 가지고 엔티티 얘기하면 자기들은 이런 모듈도 개발해 본 적이 없으니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연구 개발비를 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존에서 자기들 상용 서비스하는 금액보다는 비쌌겠죠. 1.5배 내지 2배는 됐겠죠. 뭐 그냥 다 개발해야 달라고 되니까. 하니까 그냥 높게 부르는 거죠. 근데 만일 한국 정부가 아마존이나 비슷한 거 다 나와 그러면 우리는 한 너다섯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국산도 나오고. 네네. 근데 여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NTT가 금액을 많이 불렀어요. 불렀으면 내가 일본 사람들 정치가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불렀으면 네. 당연한 거니까 불러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던 네. 아니면 국산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냐라고 설득을 하든 해야지. 니네는 얘들보다 비싸니까 니네는 안 돼. 그리고 딱 자르는 게 옳으냐. 잘랐어요? 잘라서 아마존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뭔가 데이터 안보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산 기업이 해야 되고 대신에 너무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보조금을 주던 니네들 좀 성의를 보여서 해서 데이터 주권을 좀 만들자. 소프트웨어 주권을 좀 찾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네 인식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일본 이제 그래서 그냥 비싸? 그럼 우리 아마존 쓸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국회의원의 의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당신들을 일체화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믿는 거죠. 네. 아마존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안전할 기업이니까 거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 거 못 믿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 더 기분 나빴던 거는 그렇게 못 믿는 나라하고 어떻게 지소미아를 합니까? 그 방위 협력.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NTT 니케이 컴퓨터 편집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냥 그 뭐 술자리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일본 그래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잖아요. 네. 같은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의 그냥 뿌리 깊은 인식이라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한국과 친하진 않은 것 같고 껄끄럽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데이터도 아마존한테는 정부 데이터 다 맡겨놔도 네이버는 좀 싫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 네이버 사건 터지고 난 직후에 네. NTT 있잖아요. NTT. 예. NTT 넥시아라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있어요. 예. 네, NTT 넥시아. 거기도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네, 하잖아요. 거기에 NTT 넥시아의 그 후라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거기 계약자 정보가 596만 건 털렸어요. 596만 건이면 어느 정도? 라인이 40만 건 털렸어요. 라인에 10배 넘게 털렸다. 10배 넘게 털렸는데 그건 왜 괜찮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아니 NTT도 자본 조정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나서 NTT 서일본, 예. NTT가 또 이제 동일본, 서일본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제일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네네네. NTT 서일본은 오사카 쪽인데 이 NTT 서일본에서는 그 자회사 네. NTT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900만 건 더 많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10년간 지속됐어요. 터지고 계속 10년 동안. 그랬는데 예. 왜 NTT에는 자본 조정을 하라고 안 하냔 말이지. 그냥 한국 기업을 못 믿겠다. 네이버여서 싫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일본에서는 그 법이 통과가 된 게 그 경제 안보라는 말을 이 사람들 많이 쓰는데 경제 안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주요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관여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방위성이 그죠? 방위성이 어떤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NTT에다가 입찰 줘서 맡겼어요. 네. 근데 NTT가 자기네 자회사가 중국에 있잖아요. NTT 중국 자회사에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자회사가 또 이제 중국 회사에 맡기게 되잖아요. 막 계속 이제 하청.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말단 어디엔가 중국 엔지니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북한. 북한 애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을 가장하거나 중국인을 가장해서 그런 외주를 해가지고 북한 말로는 외화벌이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보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밝혀져서 일본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했어요.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주요 정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저 비밀 취급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소위 야당 쪽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경제 안보에 영향이 없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질 않아요. 그냥 코에 걸면 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 네이버가 아까 얘기한 국가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버렸고 지방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면 그 자기들이 하면 되고 자기들이 뭐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안보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데이터가 외국인 손에 들어가는 거, 외국인이 관여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네이버 라인을 쓰고 있고 라인 야후를 쓰고 있고 그게 또 네이버의 지분이 절반이 있다 보니 또 그게 한국인이
더더욱이 그 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우선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혹은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는 그 관리 차원에서의 하나 지분이라는 것도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일단 네이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시스템을 외주를 주는 이 관계는 외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 관계는 단절하겠다라고 밝혔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지분인데 네. 이건 아직도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서 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라인 서비스에 있어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그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고 그 네이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외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딱 끊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안 되죠. 역량이 안 된다. 역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 거기에 매달려서 서비스 서포트하는 사람이 몇천 명 되잖아요. 라인 플러스에도 계시고. 예? 그 한국에. 예. 그 사람 대체 한 수천 명을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 수천 명을 모아야 대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본 현지 기업을 네이버가 인수를 해서 이제 뭐 라인을 이제 개발하고 완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도 그러면 라인을 관리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그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콩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고 뭐 10만 명, 50만 명, 100만 메시지 명 주고받는 정도. 예, 그 정도 100만 명 규모, 50만 명 규모였을 때는 일본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 일본 최대 9,600만 명짜리를 지금도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그걸 그렇죠. 서포트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라인 플러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라인의 경영진이 라인 플러스를 포함해서 한국 개발자들 상대로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어떻게 네. 할지를 또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천 명이 뭐 일본으로 가서 일해라. 아니 뭐 호적을 이제 라인 야후로 파서 옮겨가라 아마 하기도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지. 예. 그 주도권을 발주하거나 예. 이런 어떤 주도권을 자기들이 지고 자기들이 검수하고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이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주해가지고 예. 우리가 중국에 외주를 줘. 이런 것들 자기들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겠다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요. 어쨌든 그 라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네이버의 영향력을 거둘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어떤 기업 전략 얼핏 들어보니까 뭐 그 자본 조달해서 AI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투자할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뭐 그런 것들이 경영진 판단이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걸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 네이버 경영진이 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 회사 걱정하고 있을 거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실 테니 그걸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예 네이버가 시스템 개발이나 관리 측면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 오히려 라인 야후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다고 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염종순 대표님은 이 코퍼레이션 데이 닷.jp. 회사 이름이 어려워요. 이 코퍼레이션 .jp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IT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AI가 난립니다. 뭐만 해도 AI, 뭐 이제는 거의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뭐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일본에서도 좀 AI 관심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그 AI 바람은 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AI 하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AI 갖고 뭘 할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AI 전문가 분들이 보면 화내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결국 어떤 뭔가를 개발할 때 AI를 연결해서 이게 개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모체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체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AI라든지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일본이 원래 그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엔 보니까 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AI와 결합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어플리케이션하고 결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그쪽도 AI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드웨어와 결합된 AI 같은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도 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챗 GPT에 대해서 써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레포트도 작성한다고 하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이제 숙제 편하게 하려고. 뭐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용해야 된다고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뭐 로봇도 그렇고 하드웨어는 굉장히 이제 발달한 나라인데 예. 거기에다가 AI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가 고민인데 근본이 되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규모 언어 모델 뭐 LL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미국이 또 선두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좋게 말하면 특화, 나쁘게 말하면 좀 마이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네요. 근데 결국 LLM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 언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습할 만한 데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겠는가? 일본에.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그 구글 번역이 나왔던 그 초창기에는 네. 한글로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되게 지금 어색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저 성경책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성경책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게 2019년이더라고요. 네네네. 당시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게 벌써 5년 전입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AI 관련된 뭐 투자나 개발이나 뭔가 좀 앞서갔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앞서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각 어느 기업이나 다 하고요. 표면적으로 다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와서 우리가 AI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거 상품화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결실을 보기가 좀. 네. 그 AI 때문에 뭔가 그 눈에 확 띄는 결실이 일어났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는 해왔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반드시 어떤 서비스 개발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은 되고 있죠.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약간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직접 투자로서의 관심은 어때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도 많이 한다는 게 뭐 외신에 막 보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일단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개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 투자자가. 일단 많지 않고 주로 하는 게 요즘 보니까 그 엔화 환율 하락의 원인도 되던데 오늘 신문 보니까 개인이 달러를 많이 팔아요. 개인이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많이 사더라고. 오늘 늦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해도 자꾸 저기 엔화를 팔아버리니까 그 니사라는 게 있어요. NISA라 그래서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구자가 있어요. 그런 구자들이 이제 많이 늘려놨는데 그런 걸 통해서 FX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달러를 많이 사더라고. 저도 몇 번 권유 받은 적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고 달러가 강세이니 뭐 강세 자산을 뭐 산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쪽으로는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궁금한 게 그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일본 증시 많이 오른 게 되게 이제 막 부럽거든요. 밸류업에도 막 성공을 했다 하고 니케이도 막 4만 포인트 넘었었고 물론 이제 좀 조정도 받고는 합니다만 그게 일본 내부에서는 막 뜨거운 관심이 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막 증시가 사상 최고치 갔습니다 막 이러고.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은 그 일부 매니아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진짜 그 동네 아줌마들까지 주식 투자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정도가 되면 대충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주식이 10,000대에서 40,000대까지 올라갔지만, 네. 그죠? 38,000, 39,000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거는 주식 가진 사람들 이야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카페나 식당 가면 다들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고 막 삼양식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 87년 그 IT 버블 정점의 지수를 최근에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한국에선 대서특필되는데 일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늦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4만 원, 연내 4만 5천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지금 4만을 못 넘어가고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거기에서 계속 좀 조정이 왔다 3만 갔다 8천까지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글쎄요. 그 어쨌든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방어하느라고 지금 일본 정부도 돈 많이 썼잖아요. 과연 저렇게 그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1달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쌌던 게 한 90엔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150엔, 160엔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1.5배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수입 물가 수입해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서민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좋지만 그렇죠. 서민들은 또 힘들 수밖에 기업들만 없는. 좋은 거지. 대신에 물가가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요 근래 물가가 막 3% 4% 오르고 해서 일본도 요즘에 급여 올려주는 분위기인데 저희도 급여를 많이 올린다고는 올렸는데 네. 급여 올린 거보다 한 원화가 더 올라가가지고 저희 한국 직원들한테는 거꾸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두 자릿수를 올렸어도. 아, 그러네요. 그럼 한국 직원들 한국에서 생활해야 돼서 뭐 생활비를 보내야 되는 사람 입장은 손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느 나쁘지 정도 않고. 플러스가 됐을 텐데 네. 그냥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기업들이 환율 효과도 보도록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임금도 또 올라가도록 하고 그걸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오르도록 유도를 했던 게 아베노믹스의 기초였잖아요. 그 효과는 좀 나고 있는 걸 테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효과는 났는데 예. 그게 그 저기 부의 편중을 낳았을 뿐이잖아요. 그 낙수 효과가 제대로 퍼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주가가 4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돈은 벌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만 버는 거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거의 한 10년 넘게 준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일본 경제가 잘 나가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의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근데 화폐 가치가 50%는 다운됐는데 그걸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아요.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예.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호재, 실적도 서프라이즈. 그래서 증시도 버블이 아니고 버블 경제를 뛰어넘는 펀더멘털이 이제 받쳐지는 우상향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 대기업하고의 어떤 괴리,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기업들은 지금 도산이 코로나 이후에 도산이 지금 사상 최고의 숫자로 도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가는 올라가지. 수입 원가는 올라가잖아요. 원유도 올라가고 뭐 모든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단가는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그 급여도 올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직원도 급여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삼중교를 걷고 하다 보니 코로나 때는 일본의 경우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줬었거든요. 대출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가 그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도산 건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기업 도산이 늘고 기업 있다고요? 도산 늘고 있죠. 중소기업. 이야, 그러네요. 특히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 원자재. 원-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재 수입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도 뭐 자원이 많은 그럼. 나라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 중에 일본의 수출 대기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죠. 참 어디나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수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대기업도 회사에 돈은 많이 쌓이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시장에 푸냐고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술 수지 이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인데 네. 본사가 일본인데 미국 법인, 한국 법인 해외에서 벌어서 본사를 보내는 돈이 있는데 예. 그걸 안 보내는 거지. 갖고 있는 거지. 왜 안 보내요? 어차피 자기들도 또 달러로 써야 되잖아요. 아,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예. 그리고 자기들 결산할 때는 그걸 저기 전체 환산해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을 굳이 한국 본사 구제에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그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원체 이제 엔화 값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차라리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상황이. 네, 저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예. 제가 이제 주식 같은 걸 전혀 안 하다가 예.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일본 주식을 하다가 영 불안해서 미국 주식을 좀 샀어요. 미국 주식을 하는데 이제 주식 초보니까 미국 주식이 한 70%, 30% 이상 폭락을 한 거죠. 제가 샀을 때에 비해서. 네. 그랬는데 장부를 찍어 보니까 벌었더라고 돈을. 예. 왜 벌었나 봤더니 아, 내가 샀을 때 내가 달러로 그 주식을 샀을 때 환율은 120원, 120엔, 110엔이었었고 네. 지금 환율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익으로 그게 엔화 자산은 막 올라갔더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는데 달러 강세 그 엔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로 표시한 게 훨씬 더 수익이 되더라. 웃픈 거죠. 그렇죠. 예, 웃픈 거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 중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 투기성 자본도 많고 부동산 관련해서 일본 동경 내 부동산들은 상당 부분 외국 자본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저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어느 분 한 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고 그렇죠. 그거 다 알면 다 그 환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일본 엔화 가치가 100엔당 뭐 한 950원 깨졌을 때, 900원 깨졌을 때 막 이렇게 막 사자 했었는데 지금은 6월 18일 기준으로 100엔당 874원, 875원 요 정도네요.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 저는 엔화가. 개인적으로 엔화가 더 이상 그 가치가 상승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는 엔화가 되게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보이면 엔화도 좀 강세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나마 일본이 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나마. 그나마 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미국이 지금 그 어떤 숫자만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숫자만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인데 네. 나름 일본은 그 자체 자산도 있지만 해외에 예. 있는 자산도 많고 그렇죠. 해외 투자해 개인 놓은 게 보유 많으니까.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힘들어서 일본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통화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펀드멘털이라 그러나요? 일본이 그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내부에서 바라보는 내부의 모습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많이 보이니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좋은 면들만 보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혹시 염정순 대표님 회사에는 MZ세대 직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저희 요즘에 MZ세대 직원을 많이 뽑고 있어요. 신규 채용할 때 당연히 이제 네. 젊은 직원들. 2000년대생들도 들어옵니까 혹시? 그럼요. 저희 이제 PD가 2000년생인데. 일본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남자들도 일찍 취업을 그럼요. 하겠네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22살, 23살 그렇지 뭐. 우와.
혹시 그분들하고 좀 어떻게 잘 통합니까? 세대 차이나 이런 거는. 제 딸애는 잘 통하는데 네. 잘 통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예. 그 일본에는 지금 사람 뽑기가 힘들거든요. 인재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 젊은 세대가 그러냐면, 별로 없고. 예,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별로 없고, 예. 그다음에 뭐 경기는 평년작 이상이니까 서로 뽑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적죠. 그럼 임금 올려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저 이제 IT잖아요. 네. IT 학과를 나온 아주 뭐 그런 잘하는 친구들 뽑기는 힘들어서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비전공자들을 뽑아요. 뽑아서 가르치겠다. 네, 비전공자들 뽑아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그 교육기관에 보내서 네네네. 봉급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해서 그 연수를 시켜서 이제 데려다가 그 산에 다시 연수를 해서 1년 정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회사 돈을 투입을 해서 네. 비전공자를 가르쳐 놓는다. 그렇죠. 좋네요. 네, 근데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직원 중에 하나가 네. 11월 달에 만났는데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사장님, 저는 이 IT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연말 파티하면서 야, 나도 그랬는데 최소한 1년은 잘 몰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나서 1월 달이 돼가지고 신년회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로 안 나왔어요. 무단결근. 네,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 네. 그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네. 우편물 딱 봤더니 어떤 회사에서 왔는데 그걸 딱 뜯어봤더니 퇴직 대행 전문 회사라고 딱 써 있더라고. 퇴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네, 서비스. 그래서 그 사연 이제 읽어봤더니 귀사의 사원이 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네. 직접 사장님한테 얘기하기가 못해서 저희한테 대행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원이 앞으로의 퇴직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가 담당하겠으니 저희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걸 받고서는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사장님하고 일하다가 예. 내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사장님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사표 내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일부터 안 볼 거니까. 네. 근데 사표를 내는 거를 못해서 그거를 3만 원인가 주고 3만 원, 대행 30만 원 서비스 가까이. 30만 원씩이나 대행 서비스에 주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회사가 사표도 대신 써주고. 그렇죠. 퇴직 그 절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실업수당 받으려면 뭐 이런 거가 다 챙겨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일을 당하고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그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성황입니다. 일본에서. 퇴직 대행 서비스. 그러니까 일본의 MZ 세대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직접 사직하겠다라는 입장 곤란한 이야기를 못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봐. 근데 그게 원래 약간 일본인 스타일이 그렇다면서요. 좀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그냥 계속 막 스미마생하고 그래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게 아니라 근데 더 달라지는 그 말도 맞는데 아니 제가 내일 사장님 안 볼 거예요. 내일 이후로는 난 그만둘 거예요.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그러면 다시 안 볼 사이니까 사표 딱 써서 그 퇴근하면서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사장님 책상 위에다가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는 좋았으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뭐 제가 뭐 안 맞아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못 하더라도 그거를 못해서 대행 서비스에 주는 거는 뭐냐면 그 결론적으로 왜 그런 애들이 나오냐면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너 왜 그래? 그죠, 뭐가 물어보고. 힘들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잘할 수 라고 있어. 얘기했을 때 거절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절할 자신이 없다. 되게 공감되는데. 그러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거절할 자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표님이나 저나 기성세대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Z세대나 MZ세대, M세대들도 좀 어린 친구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예. 한국에도 비슷한 서비스는 있더라고. 그래요? 비슷한 거. 요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거 이런... 있죠. 이제 경력 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뭐 영업 기밀이 어떻고 회사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업무 자료 같은 거 다 그렇죠. 백업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경력 사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 원만 퇴직이 아니면. 뭐 경쟁사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경영자 후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일본에 한국에도 될 것 같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이거 한국에서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퇴직 절차 대행 서비스 솔직한 말로는 한국에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일본의 뭐 젊은 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특히 이제 전화기 벨소리 울리는 거에 대해서 포비아가 있다고 해요. 전화기에서 왜 전화가 울리지? 그러니까 전화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메신저 주고받고 앱 서비스 쓰고 SNS 하는 건데 왜 벨이 울리고 음성을 통화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누구 한 명이 나갔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전날인가 그만두고 싶다 얘기했을 때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가르쳐줄게. 우리 회사도 더 커갈 거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한 말을 거절할 자신이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네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렇대요. 그러네. 저 친구도 혹시나 퇴직 절차 대행 서비스 우리도 해봅시다. 같이 동업으로 한일 동업으로. 근데 이게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이랑 되게 일하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항상 세대 차이는 그 어느 세대에선 간에 있었지만 특히 지금의 MZ세대들하고는 또 간극이 더 크다 하더라고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일본에서도? 글쎄요. 뭐 저 회사는 제가 경영자라 내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회사는 좀 그래도 낫지 않은가 싶긴 한데 그 생각은 저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하라스멘트 자책인가요? 하라스멘트라고 하죠. 파워 하라스멘트.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걸 파워 하라스멘트라고 하잖아요. 찍어 누르는 거. 그러니까 그 자기 권위로 상대방을 학대하는 거. 그래서 그 여성 비하라든지 그런 거는 섹슈얼 하라스멘트라고 하고. 그래서 일본 말로 뭐 일본엔 하라가 많아요. 세크하라. 섹슈얼 줄여서 하라라고 해요? 네, 그거를 섹슈얼 하라스멘트를 세크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부하한테 하는 것을 파워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카스하라라고 있어요. 카스하라는 커스터머 하라스멘트. 그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해서 막 너 무릎 꿇어라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일본에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서도 그런 게 보편적으로 그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상사가. 그게 또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 나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사장이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타당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 직원이면 괜찮은데 여자 직원이면 큰일 나요. 이 섹슈얼 하라스멘트가 될 수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식의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섹슈얼 하라스멘트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워 하라스멘트인지.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체중이 엄청 나가요. 체중이 엄청 나가서 좀 걱정이 돼요. 100kg가 넘으면 건강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너 너무 뚱뚱해, 살을 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미묘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가 꼰대질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한국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나름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래도 수평적인 문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 좀 배어 있잖아요. 상명하복이라든지. 약간은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퇴색이 되더라도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예 군대가 없잖아요. 일본은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그냥 어른이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른인지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은 경계선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독립생계를 책임진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군대를 가면 부모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1년 반입니다. 1년 반 예, 참. 옛날 분이셔가지고. 예. 근데 일본은 그나마저도 그게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은 피터팬 증후군이 심하다고 해요. 한국에도 피터팬 증후군이라면 이제 몸은 커졌는데 아직도 아이 같은 소년 네,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민간 기업들이 대학원 졸업자들 잘 안 뽑아요.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학력 간 급여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졸이나 대학원 졸이나 네네네. 뭐 석사나 별 급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한국보다는 상당 부분 학력 사회가 철폐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데 오히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일본도 문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아니, 왜 불이익을 받아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논문도 썼고 한 분야를 더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게요. 대학원을 가는 사람을 잘 보면 예. 70% 정도가 피터팬인 거예요. 약간 도피성.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사회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예. 자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가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도피를 해갖고 대학원도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오히려 괜히 이제 피터팬 증후군 그런 친구 뽑아놔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관리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기피하는 거예요. 박사인제도 별로 이렇게 급여도 엄청 싸요. 박사인제도. 그래서 박사까지 하고 나왔어도요? 네, 박사급도 그 급여도 되게 싸고 취직 안 된 박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요. 완전 의외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너무 학력 인플레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사가 먼저 퇴근하기 전에는 후배가 먼저 퇴근하기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눈치 보고 부장님 언제 가시나 막 이렇게. 그쵸. 6시 넘었는데 그래도 항상 한 6시 한 15분쯤 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많이 요즘에 달라진다고 해요. 후배들이 먼저 그냥 퇴근해버리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혹시 그렇게? 일본 전혀 개의치 않고 가죠. 원래 그랬어요? 네. 예전에 또 일본도 그렇지 않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2000년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그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표님이어서 대표님 위치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MZ 세대는 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근무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연화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대표님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좀 하세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식 자주 하면은 그런데요. 왜 나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당신이 빼앗느냐? 그거를 회식을 강요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회식한다 그러면 또 약간 반강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희 상사가 부하들한테 회식하러 가자고 할 때 혹시 오늘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뭐 하나 혹시 등산 갈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전 선약이 있으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요. 스미마생.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일본 직원들은 한국 요리를 좋아하니까 한국 요리가 좀 비싸잖아요.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다 더치페이거든요. 사장님이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내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일본 직장의 경우에는 전 옛날에 속아봤는데 예. 부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회식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네. 난 부장님 사줄 줄 알고 따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부장님이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시켜라고 하는데 예. 함부로 시킬 수 없어서 예. 말도 못하고 눈치 봐야죠. 눈치 보고 있을 때 부장님 막 시키더라고.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그 와리깡을 딱 하시는데 그 배신감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 와, 와리깡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더치페이? 네, 더치페이. 오. 근데 저 일본의 경우에는 다 그렇거든요. 사장하고 갔든 뭐 누구하고 갔든. 근데 이제 저 회사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회식만큼은 한국식이다. CEO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부장이 가자 그러면 부장이 내고 뭐 이런 오. 그런 근데 문화다 일본에서는 아예 진짜 상사랑 같이 가도 그냥 더치페이.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좀 바뀐다고 바뀌어가고 하는데, 있겠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직 하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더치페이 기능. 그런 것도 다 기능도 다 있어갖고 예. 뭐 라인페이 갖고 다 하고 다 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따라가면 비싼 한국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따라오는 거겠죠. 그게 가장 좋은 복지네요. 염중순 대표님의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한국 음식으로. 그 일본 MZ 세대들이 약간 그 한국의 문화나 네. 뭐 요즘 또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선호도는 어때요? 요즘 기성세대하고 그 비교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예. 아까 그 라인 얘기할 때 이제 일본의 그 고리타분한 기성세대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잖아요. 한국산이면 좀 안 돼. 아무래도 예. 우리 거보다는 이런. 근데 이 그 새로운 세대들 적어도 MZ 세대 뭐 이후에 네. 젊은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텔레비에서 본 게 배용준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선진 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 오히려 이제 동경의 세상인 거죠, 한국이. 그래서 요즘에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자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들과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한일 간의 화해 협력 이런 부분들 그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그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자주 찾아오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이제 소위 한류 문화는 아줌마 문화였잖아요. 겨울 연가를 보고 그렇죠. 아줌마들이 감동해 연사마에 열광하던 아주머니들. 근데 지금은 그 아줌마가 연사마에 열광할 때 같이 옆에서 텔레비 보던 아들 딸이 다 커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사마 열풍이 벌써 20년도 훌쩍 그렇죠.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한류 문화에 접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스스로가 BTS의 팬이 되고 블랙핑크의 팬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적인 화장 방법에 대해서 동경하게 됐고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의 패션 잡지 논노라든지 그런 거 보고 논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런 거 보고 여자분들이 화장도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나 뭐 일본 화장품 가지고 예전에 시세이도 하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한국 화장품이 최고잖아요. 그러게 시세이도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그 아나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2000년대 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화장품.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고정관념이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자꾸 교과서 같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 문제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일본의 그 침략 전쟁 또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참상 이런 거는 이제 뺀다. 그렇죠. 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의 잘못을 젊은 세대들한테 숨기는 거고 주변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면 어떻게 뭐 일부러 나쁘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은 보면 어릴 적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점령하고 거다.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아이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윤석열 정부는 네. 그 이전에 없이 일본과 프렌들리하죠. 아주, 프렌들리하게 유대 관계를 깊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찾을 거 좀 찾고. 참 근데 이게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쟁점, 정치적인 쟁점 혹은 이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한다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요. 그게 일단은 일본의 MZ 세대들에게는 반한 감정이 그래도 별로 없다라는 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MZ 세대들도 반일 감정은 기성 세대보다는 좀 덜 하겠죠. 다만 이제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르죠. 우리는 역사 그대로 우리가 배우니까.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혼재해 있어요. 일본 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과 현재 일본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망했어요. 일본 제국이 망하고 패망하고 완전히 이게 문을 닫았지. 그 나라가 문을 닫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일본 제국 혹은 일본 제국을 동경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신사참배하고 막 그렇죠. 거기다 공물 보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그건 우리가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전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 하다못해 MZ 얘들은 과거에 자기들 조상하고 아무런 관계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이랬었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스스로 자기들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꾸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반한이 되지 않도록 그건 니들 사정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한 세력을 늘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국민 개인으로서도 노력해야 될 거고 정부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MZ 세대들이 반한 감정 없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관광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넓게 포용해서 들어가고 현재도 또, 그런 분위기는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으니까 잘 유지해 나가고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염종수 대표님한테 그 일본의 MZ 세대들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종종 이제 숙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또 변화, 트렌드도 같이 또 읽어야 되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ecorporation.jp 염종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안에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